세 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투자에 성공할 수 없다 그러는데요.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말씀을 한번 좀 들어볼까 합니다. 11월도 떨어지고 12월도 떨어지고 1월까지 떨어질 겁니다. 무주택자한테 집을 사라 그러면 저는 당장 사라고 그래요. 언제든지 사라고 그래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싸게 주고 전세 들어갔다는 거는 그게 진짜 가치인 거예요. 우리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말씀을 한번 좀 들어볼까 합니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금리도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좀 주춤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이게 조금 주춤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일본식 부동산 버블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아기곰님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지금 이제 집값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심리적인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 근거가 뭐야? 그러면 다 그 손가락 가리키는 지향점은 금리 인상이에요. 금리 인상이고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이 아니라 미국의 금리 인상이죠.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우리나라는 할 수 없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거고 금리 인상 하게 되면은 집을 갖고 있는데 보유하는 비용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또 사는 사람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수요가 없어지고 갖고 있는 사람도 부담이 되니까 그건 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집값은 하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가장 이제 그 주된 범위로 이제 주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금리 인상하고 집값과의 상관관계는 그렇게 이게 밀접하지가 않아요. 신기하게도. 저 자료를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볼까요? 요게 이제 요 화면이 보면은요. 여기 빨간색은 미국의 집값이에요. 요거 파란색은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2008년 12월에 이제 금리를 제로금리, 그러니까 0에서 0.25까지 이제 제로금리로 만든 다음에 쭉 7년 동안 그걸 갖다가 유지해요. 그래서 2015년 12월에 이제 첫 번째 이제 금리를 올립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가지고 2018년 12월까지 딱 3년 동안 금리를 올리는데 0.25였던 기준금리가 2.5까지 올라가요. 그럼 그때 집값이 폭락했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집값이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랐다 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기간에 금리 상승기의 집값이 무려 10.4%. 저기 집값만 올랐나? 아니죠. 같은 기간에 금값도 올라갔고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갔어요. 이거는 과거치고 지금도 보죠. 그럼 지금도 언제부터 미국에서 기준금리 올려는 올해 3월부터 올렸잖아요. 2022년 3월부터 지금 현재 보면 0.25였던 게 2.5가 됐어요. 2.5가 됐으니까 뭐 10배가 오른 거예요. 10배가 올랐는데 여기 보시면 봐요. 집값이 떨어진 게 아니라 쭉쭉쭉쭉쭉 올라가요. 7월부터 이제 7월에는 좀 떨어졌는데 이거는 이 금리 인상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매년 보면 7월 달은 떨어졌어요. 계절 지수가 이제 미국은 굉장히 집값에 반영되거든요. 7월 달 아까 떨어져요. 8월 달도 떨어져요. 이제 미국 집값. 9월 달도 떨어지고 10월 달도 떨어지고 11월도 떨어지고 12월도 떨어지고 1월까지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2월부터는 반등할 거예요. 왜? 그렇지 않은 해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이게 99.9%가 실수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100% 계절 지수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7월 달은 6월에 비해서 집값이 떨어질 때가 됐으니까 6월이 가장 비싸다 그랬잖아요. 매년. 그래서 떨어지는 거지 미국 금리 인상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또 하나 이제 신기한 건 뭐냐면은 아까 이제 기준금리고 이제 모기지 금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아까 이제 이 사이클을 갖다가 1년 단위로 자른 거예요. 7월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재작년에 9.9%가 올랐어요. 그러다가 작년에는 19.3%가 올랐고요. 올해는 작년 그렇게 많이 오른 작년에 비해서도 올해가 지금 미국에서 10.8%가 올라요. 미국의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란 거죠. 전년도에 10.8%가 그렇게 올랐다는 거죠.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럼 금리는 어떻게 되느냐? 미국에서 이제 가장 흔하게 이제 30년 고정금리거든요. 집값의 80%는 기본으로 빌려주고요. 나는 90% 빌리겠어. 그렇게 되면 그래? 그럼 이자 더 내. 라는 거고 나 70%만 빌릴게. 그래? 그럼 이자 깎아줄게. 이제 이런 시스템이에요. LTV 80% 기준으로 이제 3.01이에요. 미국 평균 모기지가. 그러다가 이제 금리가 점점 올리죠. 똑같은 조건인데도 금리가 보시면 쭉쭉쭉쭉 올라가지고 올해 6월 달에 5.84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5.84까지 하면 작년 7월에 비해서 거의 뭐 2배 가까이 오른 거잖아요. 한 달에 $1,000 그 이자 냈던 사람이 거의 $2,000 가까이 내는 건데 집값은 아까 본 것 같이 10% 이상 올랐다는 거죠. 더 신기한 거는 7월 달에 보면은요.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는데 이때 집값이 떨어지는데 근데 금리를 보면은 오히려 5.84에서 5.74로 금리가 떨어졌어요. 오히려 금리가 비싸면 집값이 더 오르고 금리가 금리가 낮으면 집값이 떨어지고 그만 금리하고 집값하고 뭐 반대로 가잖아요. 우리가 알는 게 그게 그래서 금리가 오히려 선행성이 아니라 후행지수인 거예요. 네. 미국에서는 후행지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서 집값이 떨어진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 요 한 3개, 4개 요 정도 국가 빼놓고요. 다들 금리가 오르는데도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지금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통해서 금리하고 집값 관계가 이제 그렇게 이게 그 밀접한 관계는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전에는 금리 사이드로 설명을 들어봤는데 사실 금리라는 게 결국에는 수요하고 연관이 좀 많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부동산으로 보면은. 이번에 이제 공급 사이드에서 좀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참 많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좀 부동산 가격이 좀 이게 조정이지 후에 다시 또 강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일각의 입장에서는 공급 부족은 여전히 이어질 것 같다. 이제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주택이 부족한 나라가 아니에요. 주택이 남아돌죠.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습니다. 주택이 부족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택이 부족한 나라예요. 주택이 부족한 나라예요. 그게 이제 뭐가 부족하냐 이제 그건 거예요. 주택 수로 따지면은 절대 부족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주택 안에는 농가 허름한 주택 이런 거 다 포함한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고 싶은 주택이 부족한 거예요. 지역별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 주택 보급률 자체도 비 오면 이렇게 난리치는 그 반지하까지 포함해서도 주택 보급률이 100%가 안 돼요. 서울은. 그런가 하면은 어떤 데는 지금 현재 뭐 주택 보급률 자체가 굉장히 높은 데도 있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사실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공급 부족입니까, 그 과잉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딱 맞지가 않고 어느 지역은 공급 부족이고 어느 지역은 공급 과잉이고 또 시각에 따라서 주택 전체로 보게 되면 공급 과잉인 거고요. 아파트나 이렇게 이런 양질의 주택을 갖다 기준으로 하게 되면 공급 부족이고요.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서울을 얘기를 들으면 우리나라 이제 전체 인구에서 서울에 차지하는 비중이 18.4%예요. 그다음에 가구수, 세대수 기준으로 하게 되는 18.9%가 이제 서울에 몰려 살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 중에서 한 18%에서 19%가 서울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5%밖에 없어요. 서울은 아파트가 부족한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 다세대 주택의 36%가 서울에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서울은 그동안에 아파트를 안 짓고 다세대 주택만 열심히 짓는 거예요. 아파트를 못 짓잖아요. 아파트 지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려면 몇 년 후에 완공되는 거니까 빨리 그 결과를 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만 쫙 허가를 내가지고 막 짓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치와 가격이라는 걸 사실은 그렇죠.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가장 어려운 게 이 가치에 대한 가격을 적정 가격이라는 걸 참 이 말이 맞는 건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이거를 판단한다는 건 사실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적정 가격을 판단하는 방법들 물론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이때는 이런 부분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런 지표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노하우 같은 것. 우리나라의 이론인데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뭐냐면 전세예요. 전세라는 거 이제 과거 기준에서는 전세가 가장 정직한 지표예요. 생각해 보세요. 매매가 같은 경우는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비쌀수록 좋죠. 자기 집값이 뛸수록 좋잖아요. 근데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전세가가 높으면 좋아요, 낮으면 좋아요. 낮은 게 당연히 좋죠. 낮은 게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는 비싸게 전세 주고 들어갔는데? 그걸 생각해보죠. 어떤 사람이 막 10억에 전세를 주고 들어갔어요. 뭐 강남 같은 건 새 아파트 20억 전세를 주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5억에 들어가고 싶잖아. 5억에 들어가 더 높고 5억보다는 4억에 들어가 더 낫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싸게 주고 전세 들어갔다는 거는 뭔가 자기가 그만큼 거기서 가치를 느낀다는 거잖아요. 자기의 이익하고 반대를 하면서도 정반대인데도 싸게 살수록 자기는 유리한데도 비싸게 사는 거는 그게 진짜 가치인 거예요. 집값은 그게 아니라 집은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가장 띄우려고 그러기 때문에 집값은 언제나 버블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세가 대비해서 집값. 그래서 요 전세가 대비해서 이 매매가가 얼마나 비싸졌는지 싼지를 갖다가 계속 그걸 한번 조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세가 비율이 높은 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거긴 집값이 하나도 앞으로 안 오를 때예요. 사람들이 기대치도 아무도 없으니까 집값이 안 오르는 거고 오히려 투자 가치 있는 데는 전세가 비율이 낮은 거예요. 근데 그런 데는 또 거품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은 과거 대비해서 전세가 비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냐 그러니까 이제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봐가지고 과거 대비해서 전세가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거품이 제거되고 있네. 과거 대비 전세가 비율이 낮아진다는 건 이건 거품이 쌓이고 있네.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에는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값이 워낙에 비싸지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이라는 게 생애의 굉장히 큰 하나의 재무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 이제 1주택자가 되려는 사람, 이 사람들은 집을 지금 사도 괜찮을지, 그리고 어떤 식의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지, 거기에 대한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한테 집을 사라 그러면 저는 당장 사라고 그래요. 언제든지 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 굉장히 신기한 게 집이 4억이면 사람이 안 되고 안 사고 4억짜리가 5억 되면 집을 살라고 그래요. 싸면 안 사요. 집값이 싸지면 절대 안 사줘요. 왜? 더 싸질까 봐. 그리고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더 오를까 공포감에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 뭘 사라는 겁니까? 이렇게 오른 걸 삽니까? 아니죠. 금매가 나오잖아요. 금매가 뭡니까? 싼 겁니까? 아니에요. 싼 게 금매가 아니라 그 금매가 나오는 이유를 알고 왜 이게 금매가 나오느냐. 어떤 사연이 있는 이제 거래 상대자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던가 그렇게 사연이 있는 사람 또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이 그거 다 빨리 팔아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나누자 이제 이런 거 그러면 안 팔리면 싸게라도 팔아가지고 현금하자 뭐 급한 그런 물건들 정말 뭐 어떤 신문에 나오거나 누가 와서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고요. 그건 이제 본인들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다가 투자를 할 것인가 지금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걸 쭉 보시는 거예요. 쭉 보고 있다가 그다음에 어떤 금매가 나오면 그걸 잡아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 유튜브 출연하신 소감과 유튜브 시청하시는 저희 신한금융그룹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값은 언제나 오를 수 있고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집값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그 기회는 누군가한테는 위기가 되면은 누군가한테 반드시 기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잡으시길 한번 바랍니다. 결국에 저는 어떤 부동산에 대한 스터디도 이렇게 아기곰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큰 카테고리에 맞춰서 꾸준히 이어나가신다면 좋은 성과 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부동산 칼럼니스트 아기곰님 모시고 좋은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